아니, 어떻게 더 참으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얘긴데? 여보, 엄마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새벽 2시. 화장실을 가려던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며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아들 민준과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였다. 준혁이 의대 등록금만 해도 1년에 몇 천만이야. 엄마 간병비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해? 당신 힘든 것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머니가 금전적으로나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어. 무슨 엄마야? 벌써 3년째 우리 돈으로 살고 계시잖아. 준혁이 아빠, 정신 차려 좀. 엄마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히 고급 요양원 들어가실 수 있어.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신데 건강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못 봤어?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 그리고 준혁이한테 용돈도 안 주시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아파트 시세가 35억이야.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고, 아니면 전세라도 돌린 다음에 일단 급한 준혁이 교육비도 해결되고, 엄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거잖아.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수십 년간 풀어온 수학 공식들이 스쳐 지나갔다. 변수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의 재정 상황, 손자의 교육비, 내 부동산과 예금, 요양원 비용. 나는 이 방정식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런데 엄마가 쉽게 동의하실까? 뭐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요즘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신 것 같다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면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만큼 복잡한 인생 방정식은 처음이었다. 내 이름은 박수현. 올해 75세다. 1970년대 여성이 대학에 가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에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다. 나는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함께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나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되었고 남편은 대기업 연구소장을 지냈다. 우리 부부의 합력으로 이 대치동 아파트를 25년 전에 매입했다. 당시 3억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금 35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홀로 지내던 내게 아들 부부가 제안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살아요. 처음엔 반가웠다. 손자 준혁이도 고3이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 따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다. 엄마, 준혁이 과외비가 월 200만 원인데 엄마, 소영이 화장품 사업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엄마, 제 차가 고장났는데... 처음엔 도와주었다. 내 연금과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었나 보다. 특히 며느리 소영은 노골적이었다.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돼요. 하지만 나는 아직 매일 아침 신문의 수학 퍼즐을 5분 안에 풀고 경제면을 보며 주식시장을 분석한다. 가끔 옛 제자들과 만나 최신 수학 이론을 토론하기도 한다. 건망증? 그런 건 없다. 다만 아들 부부의 끊임없는 요구가 귀찮아서 모른 척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소영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어제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를 3번이나 했다는 거니? 준혁이 성적 얘기요. 어제 저녁에 계속 반복하셨잖아요.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준혁이 성적 얘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영이 네, 어머님을 3번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네, 민준 씨도 봤어요. 맞죠, 여보? 민준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소영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러 큰 소리로.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셔서요.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인지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치매 초기 증상 같아서 걱정이에요. 관리소 직원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나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일은 없으며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15층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데 몇 층인지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알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엇을 꾸미려는지. 그날 저녁 나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사용해온 연구 노트였다. 매일 밤 나는 하루를 정밀하게 기록했다. 언젠가는 내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것 같아서였다. 과연 내 예감은 맞았다. 일주일 후 소영은 친구들과 카페에 갔고 민주는 회사에 있었다. 준혁이는 학원에 간 시간이었다. 나는 청소를 하다가 소영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 치매 관찰 일지. 내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다가가서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8월 3일 같은 질문을 4회 반복. 준혁이 성적에 대해 계속 물어봄. 8월 5일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어버림. 부엌에서 위험한 상황 발생. 8월 7일 마이너스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려서 저녁에 다시 먹으려 함. 8월 10일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여러 번 물어봄. 관리소 직원 목격. 모든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럴듯했다. 서류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요양원 리스트. 서울 강남 실버케어 센터 월 300만 원 치매 전문. 분당 그린힐 요양원 월 250만 원. 개인실 있음. 일산 힐스테이트 실버타운 월 400만 원 고급형. 각 요양원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 연금 월 120만 원 예금 인출로 충분히 가능. 아파트 관리비 절약 플러스 교육비 확보. 9월 입소 목표.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단계별 실행 계획과 치매 증상 기록 증거 자료 계속 모을 것.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획득한 후 가족 회의를 통한 설득으로 어머니 요양원 입소 수속. 아파트 명의 이전 상속 준비. 그리고 혹시 모르니 어머니 설득 후 유서 공증.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적힌 며느리 소영이의 메모였다. 어머님이 너무 똑똑해서 눈치챌 위험 있음.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할 것. 민준 씨 설득 완료. 준혁이에게도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미리 얘기해둠. 나는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수학에서는 어떤 복잡한 문제든 반드시 해법이 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새로운 공책을 꺼냈다. 이제 진짜 수학 문제를 풀 시간이 되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소영이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까요? 나는 괜찮다. 정기검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뭘 또 받니?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민준 씨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 민준이 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걱정? 예를 들어서 어제 준혁이 성적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단 한 번 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각본은 짜여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소영과 민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머님,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혈액 검사. 뇌 MRI 정도만 하는 정도? 병원은 강남의 유명한 종합병원이었다. 신경과였다. 의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친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요즘 기억력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때 소영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사실은 어머님이 요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가끔 약 드시는 것도 까먹으시고 가족들이 좀 걱정되어서요. 가증스러운 저 목소리와 연기는 연기 대상감이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간단한 인지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주세요. 2024년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강남성 모병원 신경과 3층 진료실입니다. 100에서 70 계속 빼보실까요? 193, 86, 79, 72, 65.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단어 기억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사과, 동전, 연필. 몇 분 후 다른 질문을 하다가 의사가 물었다. 아까 제가 말한 세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과, 동전, 연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시겠어요?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이었다. 나는 수학교수 출신답게 완벽하게 따라 그렸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영이 의사에게 따로 이야기했다. 선생님, 검사에서는 괜찮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가증스러운 것. 공식적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더라도 가족의 증언을 통해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30분 후 의사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시네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는 가정에서의 변화가 있으시다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죠. 지금으로서는 치매나 인지 장애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 불만을 표했다. 이상하네. 병원에서는 멀쩡하시네. 민준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원래 똑똑하시니까 검사 정도는 잘 통과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뒷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이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부터 소영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 아까 6시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계속되는 거짓말로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고 6시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 안 했는데. 민준 씨, 어머님이 아까 저녁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민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방금 먹었다. 그럼 저 약은 뭐예요? 아직 그대로 있네요. 약통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약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먹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약을 먹은 후에 소영이 몰래 약통에 약을 다시 넣어둔 것이었다. 어머님, 혹시 가스레인지 끄셨나요? 부엌에 가보니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요리를 하지 않았다. 소영이 몰래 켜둔 것이었다. 이런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외출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괜찮다. 매일 산책해야 건강에 좋다. 하지만 어제 아파트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헤매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산책한다. 그런 일 없었다.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외출을 제한하려 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친구들과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옛 동료 최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일이다. 수연아, 다음 주 수학회 모임에 올 거지? 물론이지. 언제나 참석하잖아. 전화를 끊은 후 소영이 말했다. 어머님, 요즘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모임 참석은 좀 왜? 내가 뭐가 좋지 않다는 거야? 다른 분들한테 걱정 끼치실까 봐요. 결국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소영이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점차 내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민준의 방에서 나오는 소영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좀 곤란하네. 그러게 엄마가 워낙 똑똑하시니까. 앵무새도 아니고 매일 똑똑하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당신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리고 내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가 우리 편에서 진단서 써줄 수 있대. 그럴 수 있어? 돈만 주면 뭐든 할 수 있어. 어차피 초기 치매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 하지만 그건 너무 한 것 같은데.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해? 여보,
현실을 봐. 준혁이 의대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이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야.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를 거야. 엄마는 의사 말을 믿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증거를 만들어 왔잖아. 약 안 먹었다고 하고 같은 말 반복한다고 하고. 그래도 양심상 양심? 여보, 양심으로 준혁이 대학 보내? 양심으로 우리 노후 준비해? 정신 차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손을 떨며 생각했다. 이들은 정말로 의료진까지 매수하려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5년간 교수 생활을 하며 만난 제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을 찾아냈다. 김영호, 내가 20년 전에 가르친 제자였다.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영호야, 미안하다. 이런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교수님 전화 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빼고 가족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한다는 핵심만 전달했다. 영호는 한참을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그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특히 의료진 매수까지 시도한다면 더욱 심각한 범죄고요. 내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당연하죠. 먼저 교수님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고 아드님이나 며느리분이 조작 행위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어떻게 그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만나서 자세히 상의하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반격할 방법을 찾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소영에게 거짓말을 했다.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사실 나는 영호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고층 빌딩 20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의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영호는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성실한 모습이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니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영호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의료진 매수 시도는 의료법 위반이고 허위 진단서 작성은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영호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다. 교수님,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교수님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4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입니다. 100에서 17씩 계속 빼보세요. 183, 66, 49, 32, 15 마이너스입니다. 영호가 놀라며 말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17씩 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계산인데. 수학교수 출신이잖니. 이어서 영호는 더 복잡한 질문들을 했다. 현재 대통령 이름, 최근 뉴스, 복잡한 수학 문제까지. 나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다. 교수님, 이 정도면 치매는커녕 또래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여주시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그들의 조작 행위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집에 몰래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해서 그들의 대화를 기록해야 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 교수님 본인의 집이고 교수님이 설치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 행위의 피해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합법적 행위예요. 영호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들을 꺼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고 이건 침실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음성은 물론이고 영상까지 선명하게 찍힙니다. 어떻게 설치하지? 제가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몰래 설치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외출했다. 아침에는 도서관에 가고 점심에는 옛 동료와 만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그 사이 영호가 보낸 전문가들이
우리 집에 최첨단 녹음 녹화 장비를 설치하고 갔다. 거실, 부엌, 복도, 그리고 내 방에까지 모두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이 물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이상 없다더라. 그래도 정밀 검사는 받아보셔야죠.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날 밤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기 시작했다. 첫날 밤 소영과 민준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었다. 여보, 엄마가 자꾸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본 병원으로 가야겠어. 거기 의사가 협력해 줄 수 있대. 다만 비용이 좀 들어. 500만 원 정도. 그 정도야. 난 지금 이 지긋지긋한 순간만 좀 벗어나고 싶어 정말. 이런 대화들이 매일 녹음되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소영이 혼자 있을 때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여보세요, 박 원장님? 저 이소영입니다. 시어머님 건 말이에요. 네, 맞아요. 치매 초기 진단서 써주시기로 한데 돈은 준비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약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하지만 내가 외출한 후 소영이 약통에 접근해서 약을 다시 넣어놓는 모습도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저녁에 돌아와서 소영이 말했다. 어머님, 약 안 드셨네요? 약통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다. 아침에 먹었다.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조작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소영이 몰래 가스를 켜놓고 어머님이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다고 말하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소영이 의사와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박 원장님, 시어머님을 모시고 갈 날짜 정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진단해 주시면 돼요. 가족들이 관찰한 내용도 미리 보내드릴게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주관적 소견으로 치매 의심 진단을 내려주시면 비용은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이 통화 내용은 의료법 위반과 문서 위조 교사죄의 명백한 증거였다.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물론 나는 그들이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앉으세요. 민준, 소영, 준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둘러쌌다. 엄마,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요즘 엄마 상태가 좀 걱정돼요. 소영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동안 조작해온 관찰 일지였다. 어머님, 저희가 기록해온 건데요. 어머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시거나 가스 끄는 걸 잊으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일 없었다.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도 걱정돼요. 할머니가 다치실까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데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시고.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서 지낼 거니 그리 알고 있어라. 내가 무슨 요양원이니 말도 안 되게. 엄마, 우리도 일을 해야 하고 준혁이도 수험생이라서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님 혼자서는 위험해요. 만약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때 민준이 말했다. 엄마, 일단 병원에서 정밀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나오면 우리도 안심하고. 소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두르며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강남의 유명한 병원이에요, 어머니. 신경과 전문의도 있어서. 바로 소영이 의사를 매수하려던 그 병원이었다. 알겠다. 검사 받으러 가보마. 가족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내가 이미 모든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영호에게 전화했다. 영호야, 모든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 정말요? 어떤 증거들이요? 의료진 매수 시도, 증거 조작 현장, 허위 진술 등 모든 게 녹음되고 촬영되었다. 대단합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마지막 단계? 그들이 계획한 병원에 가서 매수된 의사의 허위 진단을 받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에 저희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의료윤리위원회 조사관, 경찰 수사관, 그리고 언론사 기자까지.
모든 게 현장에서 적발될 거예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35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기른 논리적 사고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다. 영호야,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도 정말 이런 일을 도와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대치동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소영이 예약한 그 병원 앞에 우리가 도착했다. 강남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간판이 보였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미 의사와 모든 것을 조율해 놓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중 몇 명은 분명히 환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 카메라를 가방 안에 숨겨 몰래 촬영하는 듯한 여성, 그리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영호가 말한 대로였다. 이들은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소영이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박 원장이라는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가족들이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요. 이때 소영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셔서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보았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연기였다. 그렇군요.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나는 일부러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2024년 8월 며칠이었지? 소영이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갔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193. 다음이 뭐였지? 박 원장이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단어 기억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사과, 동전, 연필, 기억해두세요. 몇 분 후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일부러 사과, 동전, 그리고 뭐였지라고 대답했다. 30분간의 가짜 검사가 끝났다.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로 판단됩니다. 소영이 놀라는 척 연기했다. 정말로 소영이 저 아이의 표정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지나쳤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정말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치매이신가요? 네, 기억력 검사와 인지능력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적인 치료와 케어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침통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다시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원장이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진료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윤리위원회 온 조사관입니다. 박 원장님, 진료를 잠시만 중단해 주시죠.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입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이소영 박민준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문서위조 교사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소영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뭐라고요? 무슨 혐의예요?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허위로 치매 환자를 만들어 요양원에 송치하려 한 사기 혐의와 의료진 매수 시도 혐의입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영아, 그리고 민준아. 너희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녹음되고 촬영되었다. 영호가 진료실에 들어오며 태블릿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박수영 교수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화면에 지난 3개월간 촬영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소영이 약통에 약을 다시 넣어놓는 장면, 가스레인지를 몰래 켜놓는 장면, 거짓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원장과 허위 진단에 대해 통화하는 장면까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며느리 소영이는 사기죄, 문서 위조 교사죄,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구속 송치되었고 박 원장이라는 사람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의료법 위반, 금품 수수로 의사 면허 취소 아들 민준이는 사기 방조 및 공동 정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얼마 후 영호가 나에게 말했다. 교수님,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네, 이번 교수님 사건을 계기로 노인학대방지법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대치동 아파트는 매각하기로 했다. 35억이라는 큰 금액이었지만 이제 그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1룸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는 몇 번 집을 찾아왔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만나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내게 전화가 와서 그래도 아들인데 몇 마디는 해주었다. 민준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야. 엄마와 다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자. 서로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소영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제가 욕심 때문에 출소하면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회신을 보냈다. 소영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려는 마음이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만 생각하며 당하고 살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도 삶의 권리가 있고 반격할 권리가 있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다. 나의 완벽한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박수영 교수님은 단순히 복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피해를 입으신 분도 충분히 대응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준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박수영 교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께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